안녕하세요. 네이버 스케일로 카프카 컨슈머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네이버 플랫폼 랩스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카프카 컨슈머를 클라우드 환경,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컨테이너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리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대충 써도 이제 기능 자체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효율성이나 안정성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희 조직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실제 본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 제가 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할 거거든요.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카프카 컨슈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지 얘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안정성이나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디그레이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프카 컨슈머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와중에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에서 안 되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가 뭔가를 한 거겠죠. 사실 대부분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효용성이 높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플랫폼 랩스에서 사내 카프카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2월 28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네이버에 조인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제가 속한 플랫폼 랩스는 이제 네이버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많죠. 그런데 저희 조직은 이제 좀 특정 서비스를 개발한다기보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네이버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임무로 하고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 파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거의 다 카프카를 사용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것이고, 간간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사내 카프카 서비스는 이제 전체 네이버 전용 파스 서비스의 일부로서 카프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파스 서비스하고는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로 당연한 겁니다만 사용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네이버와 그 계열사들이,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 사용자와의 거리가 좀 가깝다는 것일 거예요.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이 파스 서비스를 쓰시든 이제 뭔가 카프카를 사용해서 뭔가를 개발하다가 뭔가 카프카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카프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스 서비스나 이런 데서 이제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냥 봐서 넘기면 안 되고, 이제 서비스 팀에서 카프카를 사용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거 설계한 게 맞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 같은 거 답변도 해드려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식구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카프카 사용하다가 뭔가 질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다가 이제 질의를 하셨더라면 아마 제가 열심히 답변하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카프카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아파치 카프카 배포판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링크드인에서 개발한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전부 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카프카든 크루즈 컨트롤이든 외부에서 사용되는 거랑 똑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내부 배포판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일부가 이 내부 배포판 개발이고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거리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냥 이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주 이제 질문을 좀 받아요. 이제 카프카 가지고 서비스 개발해 보셨나요? 많이 개발을 좀 해보셨나 봐요.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받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들을 사용하고 하면서 관련된 프로젝트 여기저기에 기여를 많이 해왔어요. 하도부터 시작을 했고 쥐라프라든지 HBase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버그를 픽스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던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는 카프카를 가장 주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카프카에 만든 기능이나 이런 거 몇 개만 꼽자면, 압축 관련 기능 개선, 지스탠다드 압축 코덱 개발 도입하고 이제 압축 옵션 같은 거 추가하는 기능을 제가 개발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제 크게 생겼던 log4j, 아직도 카프카가 log4j 1 쓰는데 log4j 2 마이그레이션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쓰시는 분들 중에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서 이제 레코드 헤더 기능을 연동하는 기능 등등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책 같은 것도 번역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대략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 먼저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프카 컨슈머죠. 카프카 컨슈머인데, 그럼 이제 카프카 컨슈머는 카프카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카프카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 자주 질문을 받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카프카는 로그 자료 구조를 분산 스토리지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로그는 레코드를 추가된 순서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순서 보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쓴 순서대로 저장하고 저장된 순서대로 읽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게 로그입니다. 카프카는 이 로그 자료 구조에다가 토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고 펍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읽고 쓸 수 있도록 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다만 기본적인 로그 자료 구조하고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건 카프카에서 제공하는 로그는 그냥 로그가 아니라 분할되고 복제된 로그예요. 전체 레코드를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저장하고 각각의 파티션을 다시 한 개 이상의 레플리카로 복제해서 저장을 합니다.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읽기든 쓰기든 전체 부하가 하나의 서버, 브로커라고 하죠. 하나의 서버에 몰리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가용성이 달성된 거죠. 다만 그 대신에 순서 보장 기능이 조금 약해집니다. 기본적인 로그에서는 모든 레코드의 순서가 보장되지만 카프카에서는 단일 파티션 안에서만 순서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각 파티션을 한 개 이상의 레플리카로 복제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사본 중 하나를 가진 브로커가 뻗어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체 작업이 이제 페일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장성이 달성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약간의 제약 사항은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파티션이 한 개 이상의 레플리카로 복제돼서 저장이 됐다고 했을 때 하나의 레플리카가 리더를 맡고 나머지가 팔로워가 됩니다. 그래서 읽기든 쓰기든 리더 레플리카에서만 작업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카프카인데 이 카프카에 쓸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모두 3개입니다. 쓸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프로듀서고 읽을 때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컨슈머예요. 나머지 하나는 토픽을 생성하거나 설정을 바꾸거나 할 때 사용되는 어드민 클라이언트인데 오늘은 이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거 얘기는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프로듀서가 레코드를 쓰고 컨슈머가 이걸 갖다가 가져다 읽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이 그림에 이제 카프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모든 특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왼쪽에 빨간색 상자, 프로듀서는 레코드를 쓸 때 자기가 쓰고자 하는 파티션 어디에나 쓸 수가 있죠. 한 개 이상의 파티션에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파티션의 맨 끝에 레코드를 추가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컨슈머는 오른쪽 파란색 저 상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파티션은 반드시 하나의 컨슈머에 의해서만 읽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파티션 안에서 순서가 보장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이걸 보장하려면 하나의 파티션을 2개 이상의 컨슈머가 읽으면 안 됩니다. 둘이 순서가 뒤섞일 수 있으니까요. 컨슈머 하나가 읽어와서 이제 작업을 실제로 하는 다른 스레드 2개 이상에 넘겨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컨슈머는 이제 특정 파티션을 완전히 독점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성이 하나 나오죠. 프로듀서는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파티션 끝에 그냥 레코드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컨슈머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토픽을 읽을 때 동일한 파티션을 2개 이상의 컨슈머가 읽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물론 특정 파티션 읽는 컨슈머가 없어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이렇게 컨슈머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다른 특성이 또 하나 나오죠. 프로듀서는 2개 이상의 스레드가 함께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 객체는 스레드 세이프예요. 하지만 컨슈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 객체는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지금 이 카프카의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카프카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파생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협력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프카는 이렇게 컨슈머끼리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슈머 그룹이라는 개념을 지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컨슈머 중에서 이제 뭐 설정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같은 그룹.id 설정을 공유하는 컨슈머들은 하나의 컨슈머 그룹을 이룹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토픽들을 읽을 때 읽기 작업에서 서로 협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동일한 컨슈머 그룹에 속한 3개의 컨슈머가 3개의 파티션을 나눠서 읽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서 읽는 기능이 파티션 수나 컨슈머 수의 변화를 자동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읽기 작업을 완전하게 추상화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림에 가지고 나온 건 파티션 수가 3개고 컨슈머 수도 3개니까 컨슈머 하나가 파티션 하나를 잡아서 읽는 형태로 읽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파티션 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컨슈머를 추가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하던 컨슈머가 모종의 이유로 뻗는 바람에 컨슈머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컨슈머 그룹 기능은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컨슈머 수나 저희가 읽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컨슈머 수나 파티션 수가 증가함이 있으면은 잠깐 읽기 작업을 멈춘 다음에 기존 할당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컨슈머 리밸런스라고 하고 줄여서 리밸런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카프카에서 리밸런스라는 말을 쓰는 게 서버 쪽의 파티션 리밸런스하고 컨슈머 리밸런스 이렇게 2가지인데, 여기서는 오늘 발표에서는 파티션 리밸런스는 이야기 안 할 거니까 그냥 컨슈머 리밸런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컨슈머 그룹 기능은 특정한 토픽에 저장된 레코드 전체를 읽어드리는 매우 큰 컨슈머의 논리적인 환상 내지는 논리적인 컨슈머의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컨슈머 그룹은 논리적인 컨슈머이고 물리적인 컨슈머들 간의 협력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라고 요약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컨슈머 그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필요할 텐데, 굉장히 많겠지만 크게 중요한 것만 2개 짚자면 2개예요. 하나는 구독하고자 하는 토픽들이 파티션들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컨슈머 집합에 중복도, 누락도 없이 할당해주는 할당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열심히 읽다가 컨슈머 수든 파티션 수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정 파티션에 대한 읽기 작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췄는지, 어디서부터 작업을 재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는 일종의 저장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존 컨슈머가 뻗어서 다른 컨슈머가 작업을 이어받든,
아니면 새 컨슈머가 들어와서 기존 컨슈머 하던 작업을 나눠받든 연속성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할당 메커니즘을 파티션 어사인먼트 기능이라고 하고, 이 저장 메커니즘을 카프카 컨슈머 처음 배우면 이제 배우는 옵셋 커밋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 이 두 개의 메커니즘 중에서 2번을 생각하지 말고 1번 할당 메커니즘인데요. 보통 이 할당 메커니즘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상상을 해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당연히 이거 서버 쪽에서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서버 쪽에서 할당을 해주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브로커에서 특정 컨슈머 그룹의 컨슈머들이 이거 읽어오는 걸 제가 좀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요. 컨슈머 그룹이 있으면은 그 컨슈머 그룹에 속한 컨슈머 중에서 하나의 컨슈머가 컨슈머 그룹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들을 컨슈머에 할당을 해주는 건 바로 이 리더 컨슈머 그룹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컨슈머가 해주면 이제 다른 컨슈머들이랑 이 리더 컨슈머랑 서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컨슈머들끼리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컨슈머 그룹이든 어떤 컨슈머 그룹이 어떤 토픽을 클러스터에서 읽든 간에 해당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서 하나의 브로커가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을 맡아서 해당 컨슈머 그룹에 대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은 컨슈머 그룹에 속한 컨슈머들은 이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를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밸런스는 파티션 수나 컨슈머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변동이 있으면은 이제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이 변화를 인지를 해가지고 리밸런스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걸 결정하고 작업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할당 작업을 수행하는 건 컨슈머 그룹 리더이기 때문에 컨슈머들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쭉 취합해서 컨슈머 그룹 리더에 전달하고, 컨슈머 그룹 리더가 할당한 결과물을 받아서 다시 컨슈머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밸런스가 이렇게 브로커와 컨슈머 사이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기묘하긴 하죠. 근데 그럼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택했냐? 이건 제가 설계 문서 링크를 제가 여기 아예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간단합니다. 브로커를 재시작할 필요 없이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파티션 할당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브로커 쪽에다가 할당 기능을 맡겨버리면 당장 구현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뭔가 할당 메커니즘을 바꾸거나 할 때 브로커를 업데이트해서 재시작해야 돼요.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죠. 당연히 확장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인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여기 이 슬라이드는 제가 다른 서비스 개발팀으로부터 질문 받을 때 아마 가장 많이 답변하는 것 중 하나일 거예요. 맥스폴 인터벌 MS랑 세션 타임아웃 MS랑 뭐가 다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맥스폴 인터벌 MS는 컨슈머가 레코드를 받아오는 메소드, 그러니까 폴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허용되는 최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폴해서 받아오고 처리한 다음에 다음번 레코드 받아오기 위해 또 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져간 메시지들을 처리하는데 쓸 수 있는 최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설정된 값 이상으로 이제 폴을 호출하지 않는다면 브로커는 해당 컨슈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리밸런스를 발생시킵니다. 또 다른 설정은 세션 타임아웃 MS인데요. 이거는 컨슈머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에 보내는 하트비트 신호가 없이 이제 동작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뭐가 문제 생기거나 해서 이 세션 타임아웃 MS에 설정된 값보다 더 오랫동안 하트비트가 오지 않으면 하트비트 가는 주기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하트비트 인터벌 MS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신호가 오지 않으면 해당 컨슈머가 또 죽었다고 판정하고 리밸런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제 처리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처리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경우랑 이제 네트워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프로세스가 내려갔다 하는 경우를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서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을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설정이 파티션 어사인먼트 스트레이티지라는 설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컨슈머 파티션 어사이너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이 그 클래스들의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대략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인데 기본값에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성 있게 파티션 할당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컨슈머 쪽 설정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컨슈머 그룹에 속한 컨슈머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들 각각이 지금 파티션 어사인먼트 스트레티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뭐 대부분은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게 수가 많으니까 설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슈머 그룹 리더가 할당을 할 때 일단 각 컨슈머들이 이 설정을 가지고 있는 어사인먼트 알고리즘 목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슈머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설정된 어사이너들을 쭉 뽑아요. 그럼 몇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목록이니까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는데 앞에 있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파티션 할당 전략으로 채택해서 이걸 사용해서 파티션 할당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정이 굉장히 유연한데 단순히 내가 원하는 할당 알고리즘을 정의할 수 있는 걸 넘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커스텀 데이터가 있다. 그런 걸 갖다가 프로토콜 안에 이제 사용자 데이터 영역에 심어서 실어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연한 물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게 기본값이니까 많은 경우 지금 저 목록에서 앞에 있는 거 레인지 어사이너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파티션 할당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설정이 어떻게 해서 동작하는지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컨슈머 그룹이 두 개의 토픽을 구독하고 있고 각 토픽은 4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토픽별로 이 지금 그 레인지 어사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각 토픽별로 속한 파티션들을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할당을 합니다. 지금 컨슈머 수는 3개고 토픽 2개에 대해서 파티션이 4개씩 있기 때문에 0번 컨슈머는 4개를 할당받아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각각 1번, 2번 파티션을 2개씩 받아서 2개의 파티션을 할당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슈머 그룹 기능을 쓸 때 파티션 할당이 되는 게
대략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컨슈머에는 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싶겠습니다만 사실 생각 이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 카프카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처음 개발되는 시점에서는 쿠버네티스는 고사하고 도커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카프카 컨슈머도 베어메탈 서버, 물리적 서버 환경을 상정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10년대 중반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 기반 환경, 컨슈머 이제 컨테이너 기반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잘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컨슈머가 돌아가고 있는 파드가 리스케줄링 돼가지고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른 노드에서 시작이 되었다. 아니면은 특정 노드에 돌아가고 있는 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파드 하나가 뭐 네트워크 리소스든 뭐든 자원을 너무 많이 갖다 쓰는 바람에 뭐 컨슈머 쪽 파드가 잠깐 그 하트비트를 못 보냈다.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프카 컨슈머에도 이후에 이런저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정적 그룹 멤버십이라는 기능이고 2.3에서 들어간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슈머 리밸런스가 발생을 하면 읽기 작업이 잠깐 멈추고 그리고 리밸런스 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룹 인스턴스 아이디 설정을 잡아주면은 같은 그룹 인스턴스 아이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전의 컨슈머가 할당받아서 읽고 있던 파티션들을 바로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뜬 컨슈머가 컨슈머 코디네이터에 나 지금 들어가서 읽을래요라고 하면은 컨슈머 그룹 코디네이터가 네 그룹 인스턴스 아이디를 보니까 이전에 이런 파티션을 읽고 있었으니 이걸 여기부터 다시 읽으면 된다라고 할당을 바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리밸런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룹 코디네이터가 내부적으로 메모리상에 캐싱해놨던 할당을 바로 보내주거든요. 이 기능이 이거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변경점인데 일단 단순 파드 재시작, 뭐 하트비트가 잠깐 끊어졌다든지, 뭐 리스케줄링이 됐다든지 했을 때 뭐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전체 파티션 리밸런스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카프카 스트림즈가 내부적으로 이 설정을 사용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카프카 스트림즈에 쓰려고 이 설정을 만들었다라고 봐도 크게 과장은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2.3에서 들어왔고 지금 얼마 전에 3.4가 나왔는데 3.0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존 설정 값이 살짝 변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션 타임아웃 MS 동안 컨슈머가 하트비트를 브로커에 보내지 않으면 리밸런스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하트비트 가는 주기가 3초고요. 기본값이 3초고 3.0 이전에 이 설정 값이 10초였어요. 그러니까 하트비트가 3번 안 오면은 이제 리밸런스를 발생시킨다. 뭐 대략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네트워크 히컵은 그렇다 치고 파드 리스케줄링 돼가지고 파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은 초기화되는데 10초 만에 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0초 만에 되는 게 아닌데 이거 10초만 딱 기다리고서 리밸런싱을 해버리니까 쓸데없이 리밸런싱 발생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0 넘어가면서 이 설정값 기본값이 45초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트비트 3번 안 오면 리밸런스 이 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설정에서 중요한 건 이 기본값이 의외로 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컨슈머는 20초면 초기화가 완전히 되게 돼 있어요.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값을 20초로 줄이셔도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서비스는 뭐 초기화하는데 최소 1분이 걸려요 라고 알고 계시다면 이 값을 45초 기본값 두시지 말고 바로 1분 이상으로 늘리셔야겠죠. 네, 그래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뭐 기본값이 변하면서 뭐 컨슈머 프로세스가 죽었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덕분에 좀 파드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좀 이거 두 개 지금 설정값 이야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걸 얘기하려면 브로커 렉 설정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건 브로커 쪽 설정이에요. 컨슈머 쪽 설정 아닙니다. 카프카에서는 이제 초기 버전 아마 0.11이었던 것 같은데 초기부터 broker.leg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 브로커가 어느 서버 렉에 위치해 있는지 별명을 붙여주는 설정입니다. 그럼 이 설정이 왜 있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한 파티션을 2개 이상의 레플리카로 복제해서 저장한다고. 근데 새로 생성된 레플리카가 동일한 서버 렉에 위치한 서버들에 위치를 해버리면은 이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왜냐? 서버 렉 한꺼번에 전력이 나가버리면 다수의 레플리카가 한꺼번에 동작 불능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고 가능하면 레플리카들이 서로 다른 물리적 렉에 좀 넓게 퍼져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브로커.렉이라는 설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 서버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렉이 있고 브로커 렉 설정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레플리카를 3개 설정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렉에 따로 나눠서 배치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얘가 의미가 변했다는 거예요. 네,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물리적 서버 렉의 개념이 살짝 흐릿해졌습니다. 대신에 이 설정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가용 영역 AG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을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broker.leg 설정에 AG 설정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broker.leg이라는 설정이 퍼블릭 클라우드라면 퍼블릭 클라우드지만 이제 우리처럼 사내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이제 돌린다고 할 경우에는 브로커가 처음에 렉 A에서 생성되었다 치더라도 나중에 파드가 렉 B에서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물리적 서버와는 달리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커.leg이라는 설정이 좀 의미가 변했는데 네, 근데 지금 여기 컨슈머랑 리더 레플리카에서 읽어오는데 컨슈머랑 리더 레플리카가 서로 다른 AG에 있으면은 네, 문제가 생기죠. 네트워크 속도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서로 다른 AG 간의 네트워크 통신에 과금되니까 과금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설정이 추가가 됐어요. 네, 지금 컨슈머가 원래는 이제 컨슈머가 리더 레플리카에서 읽는 게 기본값인데 컨슈머가 위치한 AG를 알고 있고 해당 AG에 리더 레플리카랑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팔로우 레플리카가 있으면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읽을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2.4부터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2개의 설정이 들어있어요. 클라이언트 렉, 레플리카, 셀렉터 클래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컨슈머 위치 알려주는 거고요. 하나는 브로커 쪽에다가 잡아주는 설정입니다. 이걸 기본값이 아니라 네, 이제 렉을 인식해서 레플리카를 할당해주는 클래스로 바꿔주면은 이제 팔로우 레플리카로부터 제한적이나마 읽을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었던 업데이트들인데 이게 문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전 이야기한 해법이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네, 브로커 쪽 설정을 다 바꿔줘야 되죠. 네, 클러스터 수가 적고 클러스터 크기가 작다면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뭐 클러스터 수가 수천 개다. 예, 저는 숫자를 알지만 얘기는 못합니다. 뭐 아니면 브로커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러면 이거 업데이트하는 것도 뭐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로커 렉에 들어가는 값이 뭐 에이지가 3개라든지 5개라든지 많지 않은 경우에서만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작으면 이 정도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수가 몇 개인지 수천 개고, 컨슈머 그룹 수 몇 개인지도 모르고, 개발 조직 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설정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리지도 못해요. 심지어 상당수는 뭐 네이버 페이처럼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을 다룹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나 뭐 오가는 트래픽이나 이건 거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해법들을 적용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잠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뒤에서 이제 좀 문제를 좀 바라보자고요. 그럼 이게 본질적인 원인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렉이 가리키는 바가 MMO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물리적인 서버 렉을 가리키려고 만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하나에 저 물리적 서버 렉이 뭐 수천 개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거 같은 설정에 구겨 넣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건 이 렉이라는 설정을 처음 만들 때 뭐 데이터 센터든 물리적 렉이든 전력의 단위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신호 중계의 단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의미하는 바가 네트워크보다는 전력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파티션 어사이너 알고리즘이 렉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레인지 어사이너 보여드렸죠.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렉의 의미 문제는 멀티레벨 렉이라는 개념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개발하고 계신 분이 클라우드라 계신 분인가 그런데 렉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데이터 센터부터 물리적 서버 렉까지 지정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파티션 어사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스텀 데이터를 실어보내거나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구현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발해서 원하는 대로 꽂아 넣을 수도 있다고. 제가 그걸 13번 슬라이드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택한 해법이 딱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파티션의 위치, 컨슈머의 위치를 고려해서 파티션을 할당해주는 어사이너를 직접 개발했어요. 이 친구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밸런스가 발생했을 때 컨슈머가 위치한 렉 정보를 컨슈머 그룹 리더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프로토콜이 커스텀 데이터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컨슈머 그룹 리더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파티션들을 컨슈머에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 14번 슬라이드에서 레인지 어사이너 설명할 때 썼던 예제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데 파티션이랑 컨슈머에 렉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금 파티션 밑에 이제 목록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값이 리더 레플리카가 위치한 렉 값이고 나머지는 팔로워 레플리카가 위치한 렉입니다. 이 렉 어웨어 레인지 어사이너는 기본적으로 레인지 어사이너랑 똑같이 토픽별로 컨슈머에다가 파티션을 나눠줘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단계별로 동작을 하는데요. 1단계는 리더 레플리카의 렉에 따라 할당합니다. 지금 토픽 0을 할당하는데 여기 보면 2개는 1번 렉에 리더가 있고 하나는 4번 렉에 있죠. 0번 컨슈머가 1번 렉에 있고 1번 컨슈머가 4번 렉에 있으니까 이 3개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1단계죠. 2단계에서는 팔로워 레플리카의 렉에 따라서 할당을 해줍니다.
지금 2번 파티션 지금 할당이 안 됐는데 얘는 두 개의 팔로워는 3번 렉에 있고 하나의 팔로워는 2번 렉에 있죠. 근데 컨슈머 중에서 3번 렉에 있는 건 없으니까 무시하고 2번 렉에 위치한 컨슈머에 얘를 할당해 줍니다. 그럼 컨슈머 2에 할당이 되겠죠. 이제 토픽 0에 대해서 이렇게 할당을 했으니까 다음번 토픽 1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줘요. 0번 파티션하고 1번 파티션은 리더에 따라서, 2번 파티션은 팔로워에 따라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단계 남은 파티션들을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은 컨슈머 아무에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던져줍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파티션들을 할당을 해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레인지 어사이너 그림이랑 지금 레고웨어 레인지 어사이너 그림을 좀 그리고 가져왔는데, 자, 레인지 어사이너에서는 리더 레플리카랑 같은 렉에 붙은 컨슈머는 하나뿐입니다. 0번 컨슈머가 2개의 파티션에 붙었죠. 그런데 아래쪽 레고웨어 레인지 어사이너로 보면은 5개가 리더랑 같은 렉에 붙었습니다. 2배가 넘죠. 그리고 팔로워랑 같은 렉에 배치된 게 레인지 어사이너에서는 3개였는데 레고웨어 레인지 어사이너에서는 2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줄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값으로 갖다가 이제 설정을 레플리카 셀렉터 설정을 기본값으로 두면은 레인지 어사이너 방식에서 2개만 같은 렉에 붙습니다. 이걸 팔로워 셀렉터로 설정하면 5개까지 붙겠죠. 그런데 레고웨어 레인지 어사이너에서는 기본값만 해도 5개가 붙고 팔로워 셀렉터로 설정을 하면 하나 빼고 전부 다 같은 렉에 붙습니다. 이 경우에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걸 개발한 내용이고요. 현재 지금 이걸 좀 소규모 테스트는 했는데 이제 사내에서 좀 대규모 테스트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좀 일정을 같은 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4가 나왔는데 3.4에서부터는 사실 지금 저희가 했던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4부터는 아예 사용자 영역이 아니라 아예 기존의 컨슈머 프로토콜에 렉 정보가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활용하는 파티션 어사이너 구현체가 아직 탑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 탑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컨슈머 프로토콜이 지금 2.0 버전 개발 중인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렉 정보를 고려해서 할당해 주는 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카프카 컨슈머는 이것저것 많은 특징과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컨슈머 그룹입니다. 같은 컨슈머 그룹에 속한 컨슈머들은 토픽을 읽어올 때 거기 속한 파티션들을 자동으로 나눠 가집니다. 이 과정을 해주는 게 컨슈머 그룹 리더고, 할당 알고리즘을 파티션 어사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슈머 그룹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 이후에 이것저것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렉 관련 최적화 기능이 지금은 구현체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렉 관련 최적화 기능이 추가된 거 가능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보편적인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개발한 게 이제 정식 배포판에 탑재될지는 솔직히 좀 저도 확신을 못하는데 그렇게 먼 미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